북한 수교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북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찬일 박사님 모셨고요. 오늘은 김영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전 조선인민군 협주단 무용배우 출신이시고요. 성혜림의 친구, 김정남 엄마의 친구. 예,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차근차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1937년 심양 소탑에서 나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중국. 예, 유복녀로 태어나가지고 4살 때 북경에 가서 왕부전 둥담필로에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오빠가 연안파고 그렇기 때문에 모태동에 있는 태양산에서 근무했거든요, 오빠가. 그래서 북한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창녀현 농장에 있다가 그게 평산 팔달이라는 남한 사람이 북경에 있었는데 대지주입니다. 그 사람의 땅에서 농사 짓다가 네. 평양으로 왔습니다. 오라버니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안간부 훈련소 때부터 평양학원 일기생이고 김일성이가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안길 장군, 강건 장군하고 같이 항의를 했고 김일성이 88년대 작전 참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개선 김일성이 하고 같이 해서 평양시 철도경비대 오빠 수파가 있어야 화물차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전쟁 일어나기 전에 보이성 직속 1년대 참모장을 했습니다. 최현희가 연대장하고 나이는 차이 한 20년. 그 다음에 박금철이가 또 문화부 연대장하는 최창덕인지 그 사람이 보이성 직속 이연대 강계사 할 때 또 거기 참모장으로 작전과장 하다가 그 다음에 3사 김광협이가 사단장 할 때 작전과장 하다가 그 다음에 이용호가 사단장으로 왔을 때 장평산이는 소환되고 오빠가 사단 참모장을 하다 50년도 서울을 점령하는 사단으로 3사 4사 백공호 땅크 사단이 점령했거든요. 그때 3사로 점령하고 남진하다가 포항 개선에서 국군 포사격에 심장을 맞아서 사단장 오진우가 올 때인데 대리임무를 수행하면서 남진하다가 25세 8월 12일 날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서울 점령임은 1950년 6월 28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개선이라는 거는 조국 개선은 45년 8월 15일. 지금 이제 실명들이 다 나왔는데 이거 네.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방송에 나와도 괜찮아요. 물론 다 역사적인 인물이 근데 됐지만 뭐 이전 지금 뭐 북한에서 딱 찍어 빠져서 뭐 잡아 죽이자 그러는데 뭐 납치하려 그러는데 뭐 그까짓 거 죽으면 매래요. 지금 말씀하신 조국 개선이라는 거는 안 박사님 김일성이 소련에서 귀국할 때 같이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중국에 아니 네. 빨치산에 있다가 오빠는 이제 김일성과는 다른 연안파 소속이니까 사실 연안파에도 유능한 장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빠는 그 연안파 대열에 아마 김두봉, 최창익보다 좀 먼저 개선했을 겁니다. 김일성은 숨어서 이제 원산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보안간부 훈련소라는 것은 오늘의 말하자면 평양학원 강건종합군관학교와 그 전통의 뿌리죠. 남한의 이제 우리 무슨 그 영어학교 그처럼 이제 북한군의 태초의 그 장군들이 나온 그 뿌리가 보안간부 학교인데 거기 출신이시니까 거기서 교관하시고 그랬으니까 군 창설의 이제 말하자면 태초라고 봐야 되겠죠. 37년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37년생. 그러면 한국 나이로 80인데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먹은 나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80이 되니까 저물어 가는 인생이 서글픈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영예롭게 전사한 거 아닙니까? 애국 열사 유가족이에요. 그럼 굉장히 특별 대우 받으신 거잖아요. 특별 대우죠. 김일성이 선물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뭐 매달 오는 게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12월 31일 날 20kg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캔디, 선물 과자, 선물 사탕, 달력, 삼로주, 인삼주 이렇게 해서 20kg 딱 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김일성 이렇게 승가고 달력하고. 몇 명이나 이런 거 받는 겁니까, 박사님? 아마 평양에서 이게 열사 가족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고위층에 있다가 전사했느냐, 또 빨치산을 했느냐, 뭐 이런 기준이 다 다른데 그 정도 소고기가 들어있고 사과배가 들어있다면 이건 상당히 고위층, 뭐 북한 전체적으로도 아마 몇백 명 정도 받는 그런 이제 엘리트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탈북을 해서 오셨네요.
조선인민군 협주단 무용배우. 네. 어려서부터 무용을 좋아했습니다. 네. 1937년도에 나가지고 북경에 갔을 때 6살 정도 됐거든. 4살 때 갔으니까 6살에 최승희가 북경 그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해방전에. 그때 최승희를 6살 때 공연하는 걸 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좋아하고 아마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평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옥류관 자리에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정전된 다음에 그 앞에 우리 53년. 예, 53년 정전된 다음에 중국에 이제 50년도에 또 후퇴했을 땐 중국에 가 있었어요. 그 얘기 제가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최승희 무용을 동경하기 때문에 또 중국에 가서 방학 기간에 베이징에도 갔다 왔습니다. 최승희 무용을 하고 싶어서. 지금 50년도에 후퇴했다는 얘기. 예, 50년 11월 달에 아마 대한민국 이건 전체가 탈북자도 모를 겁니다. 제 나이나 돼야 압니다. 네. 50년도 50년 11월 조직적인 후퇴가 시작됐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만경대 혁명하고는 이통현 고유수로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조선예술영화 촬영소는 장춘으로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베이징 중앙희국원으로 그 다음에 전쟁 시기 고아들은 동북 삼성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간부 가족들은 다 중국의 조직적인 후퇴를 시켜서 전쟁 시기 3년 동안 저는 고효중까지 수료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50년 11월 달부터. 그래서 우린 회령으로 해서 차 타고 국경을 건너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주은래가 총리할 때 한 사람당 20만 원씩 지불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그래서 우리는 후군 가족이라고 합니다. 후군 가족. 그렇게 네. 해서 중국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정전되면서 11열차로 귀국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그리고 10월에 이제 평양을 수복하니까요. 국군이. 11월에 다 조직적으로 후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에 우리 국군이 뭐 남침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휴전선을 38선 돌파하고 바로 네. 그때도 아마 우리 국군 1사단 백선엽의 1사단이 돌파하고 평양을 아마 미군보다 먼저 우리 네. 국군이 아마 10월 9일인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 뭐 며칠 전에 김일성이 겨우보따리 싸들고 도망쳤다는데 아마 조직적으로 이제 강계나 이쪽에 집결한 예술단, 만경대 학원 다 이제 중국으로 후퇴시키는 조선예술영화 촬영사하고 최승희 무용극장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혁명학원하고 그렇죠. 이렇게 후퇴했어요. 그다음에 간부 가족들하고 여기 간부 가족들로서 후퇴한 학교 다닌 사람은 대한민국에 온 거 홍순경이하고 나하고 둘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그 그때 이제 나이가 없어요. 김정일이도 김경희하고 손목 잡고 자꾸 만경대 혁명학원에 가 있었어요. 만경대 3년. 혁명학원 같이 이제 이통년에 가 있었어요. 네, 예. 중국에. 그렇게 아시는구나. 예. 예, 혁명학원에 가 난 있었어요. 그때 3년 동안. 증인이시지만 난 학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자기들은 뭐 끝까지 북한을 사수했다 그러는데 사수한 게 간부들은 다 사수했죠. 저들만 먼저 본인들은. 살으려고 도망갔어요. 가족만 갔죠. 네. 가족. 가족들은 다 네, 가족들은 다 안전하게 후퇴시켰습니다. 알려지기는 이제 김 여사께서 그 성혜림의 친구. 성혜림이라 그러면은 김정일의 첫 번째 아닙니다. 세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인데 네. 첫 김정남의 번에는 엄마. 홍일천이고 네. 그건 이혼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경북도 도당 간부의 딸인 김용숙이하고 살았고 첫 번째 딸에선 혜경이 낳고 두 번째 설송이 낳았을 김설송.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딸 하나 더 낳았다는데 그건 전 몰라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건 모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김정일이가 정계에 임시 대등하면서 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상인을 얻었고 이평이의 색시거든요. 성혜림은 네, 이평이는 유부녀였죠. 예, 유부녀인데 이기영이가 하도 성혜림이가 공연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혼시키려던 찰나에 이평이 동생이 김정일이하고 정치경제학부 동창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놀러 댕기다가 성혜림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혜림하고 살게 됐는데 성혜림은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주필을 했습니다. 김원주라고. 그래서 조직적인 후퇴할 때 영안현에 가 있었어요. 성혜림도 세환진에 있다가 같은 학교 다녔어요. 여고 네. 시절부터 대졸까지 동기 동창입니다. 동갑이고. 네. 지금 이기영이라 그러면은 문학사에 나오는 조선 문학가 동맹
작가동맹 위원장이 네, 이기영입니다. 카푸도 네, 했었고, 카푸문학 네. 때도 했어요. 그 이평은 이평은 맏아들. 이기영의 맏아들. 예, 네. 맏아들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러시아 유학 갔을 때 우리 학교 다녔거든요. 네. 예술학교 다닐 때 뭐 화장품도 러시아에서 보내주는 거 둘이 찍어 바르면 역세지를 하댔죠. 동갑이니까. 그 송혜림은 뭐 우리 여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저 경상남도 창녕 성씨 성씨에. 집안에 99간짜리 집 쓰고 사는 외손녀인데 6.25 때 이제 풍문여중 2학년을 다녔습니다. 좀 인사동에 네, 있는 인사동에 풍문여고. 네, 풍문여중. 네, 근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저 김원주가 이제 말씀하신 어머니가 그 내 딸 둘이 데리고 월보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믿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불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와서 확인했더니 송혜랑이는 데리고 가는데 요 조그만 애가 어디 움막에서 바들바들 네. 옆으로 쓰고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주가 어머니가 안 왔더라면 이 송혜림은 못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김정일이하고 만나고 우리 여사님하고 친구가 된 거죠. 영화 연극부 다녔어요. 종합예술학교에 무대 미술부, 그다음에 무용학부, 민족성악부, 민족기악부, 관현악부, 성악부 이렇게 네. 있고 그다음에 영화 연극부 7개 학부를 두고 53년도 정전 직후에 북한에서 문화성에서 예술인 양성을 위해서 모집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다 입학해서 그때 학교 3년 같이 다녔어요. 어땠습니까, 성혜림은? 학교 때? 성혜림이 참 여기선 이쁘다 그러는데 이쁘진 않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눈이 웃으면 꼬리 눈이 되고 예, 예.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키는 크고 사각턱이고 약간 그렇게 하고 저는 키보다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하고 참 여성스럽고 착합니다. 그 성혜림은 김정일을 어떻게 만난 겁니까? 공연하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집으로 놀러 댕기댔어요. 김정일이가. 이기용 집에. 그래서 만나서 사랑하게 됐죠. 근데 그러니까 송혜림은 말이죠. 이게 용화 분계선 마을에서 그걸로 아주 유명하고 원정령. 워낙 그 김정일이하고 이게 살게 돼서도 유명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트로이카라고 우리 김지미급의 거의 배우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때 누구를 트로이카라고 할 수? 송혜림이하고 하고 또 그다음에 문정국. 우인이. 우인희. 네. 우인이도 우리 동창이에요. 우인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인희도 김정일과의 관계가 있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공원배우 칭호줬지. 뭐. 네. 그러면 김정일의 사생활 예. 전해 들으신 겁니까? 그럼요. 친구한테? 그래서 아니 성혜림은 우리 집에 와서 영화촬영소 소장이 차계령이가 했어요. 사이어 영화촬영소 소장이. 근데 우리 우층에 4층 7호고 난 3층 6호에 살았거든요. 고국공간 아파트. 네. 아동백화점 맞은편 보초서는 아파트가 두 채 있어요. 거기 일용관에 살았는데 거기 왔다 가면서 우리 집에 내려왔더라고. 영자 그래서 혜림이 왔구나 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헛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평이는 어떡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보는 게 마지막이네. 69년도니까. 그래서 그때 보고 못 봤습니다. 관저에 들어가면 사회와 단절이 돼요. 네.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2002년도에 중국에 나와서 TV 보니까 KBS 보니까 성혜림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렇게 2002년도에 KBS로 알았어요. 몰라요.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김정일의 사생활을 아신다는 거는 이제 그 연애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한 거는 저는 또 뭐 여기서 말할 거는 오빠가 애국열사고 장영들도 다 알고 해방 이후에 뭐 김광협이 최현 그다음에 박금철이 딸도 박정식이나 하고 동창이에요. 소학교. 어쨌든 간부 가족들은 다 그저 도선 장평산 뭐 이용호 무슨 그저 무슨 유정숙이 뭐 하여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아는 것으로 하고 또 오빠가 그런 첫 빨치산부터 항의를 했으니까 또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장영 상점 그런 공간들 상점에도 다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간부들에 대한 사연을 많이 알죠. 네. 그리고 또 잘 살았으니까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내 희망대로 하고 이렇게 살다가 69년도 7월인지 9월인지 하여간 송혜림이가 사령소장네 집에 왔다가 오늘 나 그 어디 간다 이 말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 8월에 저를 보이부가 저를 불렀어요. 출장을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평양역에 나갔거든. 신의주 평양행 타느라고 두만강 신의주행 타느라고 34열자야 그게. 그 타느라고 서평양역은 전체 정무원이 여자입니다. 남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왜 그런 건 나한테 묻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나가서 앉아 9시 30분 열차니까 저녁. 그래서 차표 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령 칼키색 견장에다 빨간 테두리 한 게 정치 보위반이에요. 그 견장단 중자가 왔어요. 두 줄에 두 개 단 사람 와가지고 영자동무신가 그러더라. 그래서 맞습니다. 신분증하고 출장 명령서랑 다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보여줬어. 잠깐 요회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때는 9시 반쯤 됐는데 8월 달이니까 기본 이 등도 가로등만 있지 새까매요. 달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69형 러시아식 지프차가 저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지프차. 그거 타고 갔는데 그거 어디로 갔는지 저 지금도 기억 안 나요. 하여간 보통강 구역인데 가서 내리라 그러는데 층계도 계산 못합니다. 지금 너무 당혹스럽고 34살에 처음 겪는 일이기에 그래가지고 보이부 312호 괜찮아요. 보이부 312호 예심과를 거쳤습니다. 보이부 지금 영자동무라고 그러는 거는 본명이신 그 본명이 김영자인데 여덕수용소 갔을 때 73년도에 북한에서 자자는 다 없애라 그랬어요. 일제 잔재라고. 그래서 통계원이 와서 아줌마 뭘로 고치라. 야 죄 짓고 사는 주제에 아무거나 꼬랑지다 붙이라 그랬거든. 그게 순위가 된 거예요. 그건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드릴 수 있는 게 말씀하죠. 우리 동생도 우리 동생 안영자였습니다. 근데 얘가 영희로 바꿨습니다. 당이 바꾸라 그래요. 그 끝에 다 자자 바꿨어요. 들어간 거. 자자 일제 잔재라고 일체 바꾸고 김종숙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하고 이름 같은 건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영희도 고영자였다가 이제 그 바꿨죠. 고영자설이 있고 고용자설이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고영희예요. 고영희. 글쎄 그건 영예법 이런 영희예요. 고영숙이 고영희를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알린 게 이한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한영이가 알렸는데 이 친구도 그 말코라는 별명까지 알지만 별명을 글자로 쓴 건 못 본 것 같고 아마 우리 정부는 이제 그 고영숙이 이모가 미국에 망명하면서 미국 CIA로부터 영문으로 된 리포트를 받지 않았는가? 거기서 이제 발음이 헷갈려서 용희 하는데 조금 더 영자, 고영자입니다. 우리 여사님 말씀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한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한영은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 네. 그래. 자, 그 이제 서평양역에서 그래서 그날 밖으로 나가자 그래 나가니까 군용지피차 알죠? 69형 군용지피차가 저를 대기하고 있었어. 타라 그래 탔어요. 근데 아크릴 창문으로 9시 반 내다보니까 보통강 거리인 듯 하지만 어디론지 깜깜해서 몰랐는데 가니까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층계를 기억은 못합니다. 하여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2명 있고 아파트에 이런 방을 2칸 이렇게 놓고 그게 전 1호 범죄자만 극비밀리에 취급하는 곳입니다. 예심과. 그런데 거기에 내가 후에 알은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땐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2칸인데 지키는 사람이 2명 이 중령이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보이부 환자복을 갖다 주면서 갈아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론 오빠르 치마에 나이론 적삼을 입고 저 일본 핸드백을 메고 초콜릿도 였고 당증도 였고 이렇게 하고 갔거든. 출장이니까. 전목이 어린애가 있을 때. 그래 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환자복을 가려와서 갈아입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보이부 조사를 거기가 2달이 만기입니다. 2달 조사를 받았는데 야 일주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때리는 것보다도 더 가오가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전목이 어린애는 젖이 불어서 죽겠는데 3일 동안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가 생산 조직만 하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저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날 첫날 밤을 꼬딱 세웠어요. 아침에 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벌써 내다보지 마시오.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짝칸에는. 내다보지 마시오 해서 침대에 그냥 앉았습니다. 의자 하나에 잔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침대 머퍼 한 장 벽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 1일에 붙들려 가가지고 9월 30날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로 송혜림 얘기. 아니 그때 그저 나서 내가 그 일주일 되니까 보이지도 않니 볼펜하고 종이를 이만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서 날 때 환경과 낫에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누구를 만났으며 알고 있는 간부들과 그다음에 모든 사연을 그저 일거투족을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4년의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썼어요. 송혜림이 왔다 간 것도 다 썼어요. 내가 송혜림 때문에 가는지 모르니까 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달 만에 보이부 간부들이 4명에다가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영자동무 조선노동 당원으로서 영자동무가 한 말이 남한에 전달됐다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부터 당이 취한 조치를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2마디면 됩니다. 거기서 여기처럼 재판하면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 거 북한에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옷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입고 이제 이호춘이에요. 그 후에 알은 이름이 그 중령이 이호춘 지도원하고 같이 또 지프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여행자 상점 호텔 상점에서 뭘 좀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북한은 여기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통령도 가고 국민도 다 갑니다. 북한은 정치위원 6명입니다. 정치위원이 몇 명이고 모르시죠? 6명인데 그 사람 특수도매소에서 특별하게 팔아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던 건 남편이 조선백과사전 출판사 1호 편찬처에 있었는데 너무 공연을 다니니까 나보고 무용을 그만두라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67년도요. 8월에 그만둬가지고 외국 여행자 상점에 방직 일용상을 김한이가 할 때, 김일성의 비서가 나누라. 김한이가 할 때 그 부인이 장영숙이라고 또 대동창 하나 상급생이에요. 전쟁 시기에. 그래서 나 김한 동지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저 여행자 상점에 좀 보내달라 그랬죠. 그래서 여행자 상점 상업부 상급지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장을 가라 그래서 지금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 출장을 가라. 이거 보이부 조직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또 보이부도 모릅니다. 이거 간 거 여행자 상점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가는 거를. 그래서 갔는데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여독 수용 저 당이 취한 조치를 무조건 접수해야 되게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이제 짐을 묵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백과사전 출판사에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짐 묵는 사람이 5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 전먹이 9달 된 걸 데리고 근데 전매기로 다니느라고 살이 쏙 빠지고 형편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우니까 이호춘 지도원이 울긴 왜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일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는데 짐을 먹는 거 하니까 수령의 햇빛이 안 비치는 데가 공화국에 어디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가만히 짐 다 먹고 책은 저 세계문학선집이라 엄청 많았어요. 안 읽은 게 없어요. 다 백과사전 출판사로 무상몰수 10마디 해가고 그 다음에 평양육전으로 나갔는데 또 보이부 간부들이 3명이 나왔더라고요. 3명이 나와서 영자동 일 잘하면 오고 일 못하면 영원히 매장돼. 일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당원증은 그때 뺏겼습니까? 뺏겼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조사가 그렇게 세게 들어온 건가요? 1호 범죄자잖아요. 김정일이 사생활을 알아서. 그때 그 당시 김병하가 보위부장 할 때입니다. 김병하는 김정일이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김병하한테 김정일이가 의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어디 발설한 거 없습니다. 성혜림하고 김정일이가 산다 이런 거 발설한 것도 없는데 성혜림이가 아마 관저에 들어가서 저 김정일이 잘 알아요. 상점에 오면 다 뭘 사시겠습니까? 니그지직구리 해서 차까지 갖다 주고 경위 것도 갖다 주고 장성택이 누이도 장계순이도 협주단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니직구리 해서 갖다 주고 이런 만경대 칠골 할머니 저고리도 해다 입고
입히고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정말 최고로 소고기 아니면 안 먹고 왕새우 뭐 정말 꽃게 아니면 안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살다가 그저 여독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혜림과 김정일이 산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러니까 성혜림이가 가서 너 누구 보고 말하고 하는 그러니까 내 친구 영자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영자 상점 상업부지던 영자 있잖아 거기다 얘기했다니까 그래 하고선 그 다음에는 김병하한테 지시한 거죠. 내 사연을 알고 있는 건 다 붙들어 드려라 이렇게 해서 김병하에 의해서 벌부 김병하가 69년도 7월 24일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녹음 강연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간부들을 혁명할 때 대한 거 이것도 아실 겁니다. 안 박사는. 그래가지고 간부들을 혁명할 때 대한 거 간부들이 남편 차를 댕기며 간부부장 행시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병하가 충성 선물로 여독 수용소를 바쳤습니다. 당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83년도에 김병하는 또 3대까지 멸종하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얘기하는가 북한 노동당의 습성이 다 하는 걸 알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뭐 김병하도 다 자살했지만은 제가 그 다른 또 채널로 들은 바로는 그 당시 이제 이 김일성과 김정일 이렇게 세습 과정에서 이게 김정일이가 모든 걸 숨겨야 되는데 우선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인민들한테 소문나는 것도 무서워하지 저 아버지한테 보고가 들을까봐 무서워서 뭐 조사하다가 그 명단에 리스트에 우리 여사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격리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없고 격리하지만 안 되니까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성혜림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못 봤어요. 평양을 그 다음에는 평양에 뭐 다 여기 국정원도 알더라고. 우리 사촌 언니 남편이 대한민국 파견하는 조카 중앙당 연락서 있었거든요. 대남 파견 어디 파견하는 거 몇 종로 3가 어디로 가서 몇 번지로 가서 강화문 누구 만나 접선해서 이런 파견하던 일을 했어요. 그 지금 싸이가 안전 담당 부상이에요. 그건 다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북한이 아이고 골치 아파나. 지금 김정일의 사생활을 알아서 요독이 갔다는 건데 이 사생활 내용이 그럼 이겁니까? 예, 그거예요. 네. 그건 저는 다 썼어요. 그거 다 썼는데 그거 쓴 것도 뭐 마지막 날에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그거 다 김정일이가 김병한테 얘기해서 1호 범죄자로 연 건데 뭐 김일성이 목에 혹이 났다고 말한 사람, 김정일이 초상화를 김정일이 뭐 속고상을 깨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김정일의 사생활을 나처럼 알아서 들어온 사람 이렇죠 여독에. 근데 이거는 무슨 어디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모르지 올돌결에 주변에 또 친한 사람한테 한두 마디 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혜림을 통해서 그 애들이 알아냈겠죠. 당신이 누구누구 만났냐. 내 친구 중에 우리 김용자 씨라는 분이 있다. 그럼 뭐 바로 리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여기 말이에요. 입을 막아버려야 되니까 이제 원천이 차단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 10대 원칙에 북한에서 안 10대 되죠. 원칙에 이 가계 김일성 김정일의 가계를 말하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럼요. 뭐 김옥 최근에 그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 김옥이 숙청된 것도 동생 김기훈 김일성 종합대학 제일부총장이 우리 누나가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성혜림과 김정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신 게 없는 거고. 아니 그저 그저 뭐 관저에 들어가면 사회와 단절이 되는데 김정일은 어쨌든 홍일천이 김용숙 그다음에 송혜림이죠. 그거까지 고영이는 뭐 후에 무용가인데 고영이는 좀 코가 크고 산뜻하게 생겼던데 늙은 모습은 나보다 못하더라.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은 김정일이 이제 성혜림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땐 뭐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저는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거 말도 못하기 때문에 저건 뭐 다 누가 안다 해도 저는 그런 거 말한 적도 없고 저는요 정말 당에 충실하던 사람이 돼서 그저 김정일이 키가 작고 7cm 신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북한에 59년도 귀국동포 1차 맞이 공연을 위해서 3,000명 대공연이 있습니다. 음악무용서사시. 거기 저 59년도부터 67년까지 참석했거든요. 9가지 작품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무대 나와 살았어요. 근데 그 김성애 그
안라그자이 소파를 아예 멋있는 거 2대 만들어 놨댔는데 거기 3,000명 대공연. 근데 김일 그 수행 비서보고 김정일이가 내내 주머니 손 넣고 머리는 헤어스타일을 내내 파마로 바꿔서 그때는 김정일이 이뻤어요. 그 뭐야 신상옥이하고 최은이 왔을 그 당시이기 때문에 조금 그때기 때문에 아주 인물이 좋았는데 귀여웠어요. 그런데 주머니 구덩이다가 수행비서 이게 왜 의자가 2개야 이렇게 하니까 수행비서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앉을 것 같고 김성애 여사가 앉을 겁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 발로 다 부쉈어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자기 생모가 아니라고. 생마 격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얼마나 폭군인지 아세요? 딱 아버지 정권 탐욕을 제일 가정에서 낸 게 김정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그 후엔 아들도 저 사람 하나니까. 그런 데는 이제 김성의 동생이 오래비가 김성갑이라고 조직부에 있었어요. 조직비선제했죠. 예. 그러다가 지방으로 70년도에 내쫓았어요. 그런 창전동에 김성애 여사네 집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그 위에 단층 집이 김성애 여사네 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침도요. 난방도 10월 달부터 주고 5월 달까지 줘서 뜨뜻하게 살았어요. 스침 아파트거든요. 그것도 그 북한의 평양의 스침 아파트는 우리 그 2채예요. 없어요. 그거 김울규가 건설상에 짓고 모가지 달아난 아파트 아니에요. 러시아식으로 졌다고. 하여간 뭐 북한 얘기하려면 끝도 밑도 없어. 그럼 아니 그렇게 중인 환시리에 의자 부수는 동안 이제 다른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얘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거 보나요? 뭐 그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배우도 그렇게 하고요. 김정일이 예술엔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이제 사관 편성이거든요. 오케스트라가 네. 우리 3,000명 대공연 그다음에 대합창단이 있고 무용은 아야 타도 제국주의 동맹으로부터 아리랑으로부터 막 이렇게 전 경제 군사 문화를 다 취급하는 무용 서사시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트럼펫 몇 도 화조 틀렸다고 딱 집어내요. 그렇게 조예가 깊어요. 예술에는. 뭐 본인이 뭐 영화 전문가를 네, 자처했고 영화 스크린 앞에서 이제 그 5대 가극을 다 지적합니다.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건 빼라 요렇게 다 지시하는 그런 아주 연예 프로에는 대단합니다. 영화 감독을 했어야 됐을 사람이. 감독에 머물렀으면 되는데 그 이상 안 올라갔으면 안 올라갔으면 되죠. 괜찮았을 근데 텐데 북한도. 그 아주 김일성이가 오죽했으면 선생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다 불렀댔어요. 김정일이 담임 선생을. 그랬다가 이제 그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문 앞까지 정문까지 가서 그 김정일이 담임 선생한테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왔을 때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보다 선생이 더 높구나 이렇게 김정일이가 느꼈다잖아요. 그래서 선생한테 잘 됐다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니까 뭐.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술단원 중에 네. 어떻게 성혜림을 딱 보고 그거야 뭐 영화 광신자였고 또 아마 이기용 집에 댕기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들이 필요했겠죠. 후계구도도 있고 한데 딸만 둘이지 않아요. 이미 얻은 데다. 송혜림이가 살짝 꼬리친 건 아닙니다. 아니야. 성혜림 그런 형 아니에요. 참하게 생겼. 네, 참해요. 그렇게 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그 이기용이 이평이가 모스크바에서 계속 화장품도 보내주고 편지도 오고 그랬을 때도 정말 우리하고 다 놀았으면서 송혜림하고는 진짜 나 가까웠거든. 너무너무 가까웠지 뭐. 근데 저는 김정일이가 나는 그 김정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화를 좋아했다. 영화를 뭐 미국 영화를 뭐 3,000편을 그 지하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또 영화 배우 송혜림한테 빠진 거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의 사고력이 상당히 좀 단층적이지 않는가. 네, 맞아요. 이게 좀 리더십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영화에 몰입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영화에 몰입하는 거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에 머물렀으면 되는데 이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북한이 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이 연극사인데 연극은 괜찮아요. 연극이야 뭐. 네, 그 영화하고 뭐 다 훌륭한 예술입니다만 각자 길이 있는 건데 김정일은 딱 그것만 했으면 그렇죠. 될 사람이네요. 그렇죠. 정말 김정일 덕분에 그래도 저는 뭐 때로는 야 내가 북한에 그냥 살았더라면 제가 70년 8월에 당학교 지배인반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뭐 은퇴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선노동당원으로서 북한이 좋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건 여독수용소 가서 9년 생활하고 광산 금광에 3년 근무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죠.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현재 또 최승희 무용학원 원장이시니까 네. 자기 스승의 대를 이어서 하시니까 뭐 참 잘 오신 거죠. 저 뭐 후회 안 해요. 가진 것은 없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늘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탈북은 언제 하신 거죠? 2001년도 2월 1일 날 중국으로 건너와서 네. 돈 주고 국경경비대 돈으로 한상 차려 먹이고 돈 500원 주고 건너서 지켜줬어요. 저 지켜주면 돈으로 주면 안전하게 건너요. 초소를 비우던 200m에 이렇게 잔디 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국경경비대 총알 쏘지 못합니다. 여기 자꾸 통할 소지하고 쏜다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쏘면 안 되거든요. 황장엽 선생이 있었을 때 총 7발씩 소지했지 그 다음에는 안 소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경경비대 보이지돈한테 한상 차려 먹이고 돈 주고 건넜어요. 성회랑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성혜랑이 어려서. 젊었을 때도 봤죠. 네. 상급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성일기 선생 만났죠. 성일랑 씨는 지금 영자가 잘 사는가 물어본다 그래. 성일기 선생한테. 아 성회랑 지금 성혜랑인 프랑스에 있고 노무현 때 여기 올라고 병치러 올라고 그랬는데 노정부가 승인 안 해서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두 명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저 버마 랑군에서 테러한 북한의 공작원 강훈이었나 그러죠. 강훈 대위 네. 그 네. 친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성혜랑 네.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더라면 뭔가 좀 더 우리가 훌륭한 첩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것도 노무현 정권에서 뭔가 스톱했다 그래요. 성일기 선생이 얘기해서 알아요. 성일기 선생은 지금도 전화교신합니다. 지금 성일기 선- 사시지 않나요, 성일기 선생? 은평구에 성혜랑인 프랑스에 살고 네, 네. 오빠가 여기 은평에 살아요. 그 성일기 선생은 성회랑의 오빠죠. 오빠죠. 예. 그러니까 성회랑 성혜림의 아니 친오빠요. 예, 친오빠. 삼형제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과 한때 천안 매부 사이였고. 그럼 그렇죠. 네. 그 이한영 씨. 그건 전 잘 몰라요. 네. 그건 전혀 어리니까.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하고 김정남이 조그말 때 모스크바에 갔잖아요. 그렇죠. 장영복 입고 돌 사진도 찍고 그랬댔는데 김정일이가 그렇죠. 정말 처다들에 대해서 희망이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 그 망치코 고용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김정남이한테 3대 세습이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 친구도 일찌감치 이제 어머니가 2002년에 죽었죠. 고용이가 2004년에 죽고 성혜림이가 죽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약간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뭐 여자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또 신통이 아버지가 여자가 뭐 네다섯 명이었는데 알려진 것만. 알려진 네. 것만 현재 김정남이도 뭐 여자가 한 네다섯 명 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뭐 김정은도 그거는 마찬가지. 뭐 아닌가? 앞으로 쭉 늘어나겠지. 네. 줄어들진 않죠. 야, 이게 참 그러면은 탈북을 이제 이따가 요독 수용소 얘기는 요 다음 순서, 그렇죠. 다음 회차에서 듣기로 하고요. 네. 김정일에 대해서 또 요것만큼은 좀 사람들이 그렇죠. 알았으면 김정일은 그 어머니 김성애 여사가 어머니 하는 걸 막같지 않게 생각하고 원래 엄마 할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는 경림 아파트에 살았거든. 지금 중부. 옥루광짜리 맞은편 예, 예, 아파트에 예, 예. 살았는데 거기 일요일 날이면 이제 쉬는 날이면 김정일이가 그 집에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가 러시아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애가 있는데, 예, 김성애는 바깥에 딱 기술석에 있고 네. 엄복희 지배인이 우리 여행자 상점 지배인이 내부 집사예요. 네. 안하게 집 하나 있었는데 내문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경찰의 가족이 됐는데 남편이 전사했어요. 그 딸은 최주선 붉은 선동원에 거기 며느리예요. 그 우리 엄복희 지배인이 우리 지배인인데 엄복희 지배인은 얼마나 인물이 고운지 모릅니다. 물찬 제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69년도 1월 19일 2월
19일에 우리 상점에 왔다 갔어요. 김일성이가. 그때 남일 장군이랑 이제 다 왔다 갔을 때 우리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복희 지배인이 이렇게 딱 인사를 김일성한테 하니까 엄복희 동무가 여기 있었구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마 집에 가서 엄복희가 내부 집사 하던 게 여기 있다고 아마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애 여사하고 살 때니까 김성애 여사가 우리 엄복희 지배인을요 조선 옷공장으로 또 소환시켰다가 평성 구멍탕 공장에 또 소환시켜서 암만 대통령 부인이라도 여자의 질투는 똑같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성에서 죽었어요. 유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김성애도 본인이 피해자인 것만은 아니었네요. 김성애요. 가해자도 저 엄복희 지배인 그렇게 해서 평성 구멍탕 공장 기계에 가서 노동하다 죽었어요. 거기 하다가. 그런 정도로 다 폭군들입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는요. 문화에서 주체라는 타이틀 속에서 67년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관련해서 김정일이가 이거 다 북한의 제도와 그 김일성도 물론 ML파, 화요파, 상해파, 연안파, 소련파, 56년도 남노당 계열 다 척결하는 거 그 현장에서 전 다 봤어요. 특구에서 했으니까 다 봤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김일성은 인민에 대한 배려는 베푼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이. 그런데 김정일이는 67년도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나오고 주체 사상을 확립하면서 소련을 철거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거를 다 없앴어요. 발레과도 없앴어요. 김정일이 서양 예술이라. 예, 서양 예술이야. 영화도 싹 다 없애고 에스메랄드, 백조의 호수, 리비지의 오제로 이런 백조의 호수 북한의 예술극장에서 다 공연했어요. 60년대. 최고로 했어요. 한동인 선생이 이 서울의 발해단 창시자예요. 그분이 국립예술극장 발해 지도원 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다 했어요. 그거. 그런데 김정일이가 러시아 교조주의 수종주의라고 발레 과까지 없앴어요. 그러다가 93년도에 무용가가 발레를 안 하면 구주례로 한다고 발레과를 다시 내왔어. 그래서 그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무용대학 졸업한 그 선생을 도로 불러왔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에 아주 처절한 파괴자예요. 네, 몰락을 가져온. 네, 오늘의 북한을 저 지경에 이르게 말한 거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원인 또 하나 객관적인 요인을 들면 사회주의 나라가 87년도에 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고 러시아도 16개 가맹공화국이 다 나라 선포하고 독일 뭐 폴란드 헝가리가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차관을 받아올 때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몰락을 해서 북한 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걸 때 97년도 김정일이가 인민이 제일 많이 아사자를 300만의 아사자, 함흥시 이팔 비난론 공장 1000명의 아사자, 5만의 아사자를 배출했거든요. 함흥시 85만에. 그런 시점에 북한의 중앙당 조직부 성원들만 모아놓고 정수분자 500만만 있으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 인민들만 가지고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양강도 청년들은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함경북도 남도가 다 없어진다 해도 혁명에 가는 길은 끄떡없다 그랬어요. 그게 수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인민을 숫자로 논하는 거. 뭐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접수하면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도망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된다 해도 그랬어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문화에서 주체가 뭐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무용을 다 해야 되는 판에. 그렇게 한 거이 김정일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나야 그래서 그 누구 맞다나 헤어스타일을 30-40번도 더 바꿔서 늙으면 꼬라지가 그렇게 된 거고 중국하고 러시아 방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작해 죽은 거고 그래요. 지금 이제 김정일의 사생활 문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정보가 많이 유포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하신 얘기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모르죠, 뭐 그건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가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사님의 입을 막고 원천 봉쇄한 거죠. 이 여사님이 북한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 얘기 다 했으면 북한 벌써 무너졌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로서 유일하다 우리 여사님 그런 면에서. 그렇고 남한 출신이 돼서 또 성혜림도 창녕성 씨의 작은 댁네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
김기학 선생이라고 여기 또 저 유니폼 만드는데 러시아 입었는데 그 사람 육촌 동생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럼 고영희는 제주도 출신이고 고영이는 제주 고씨의 딸인데 귀국동포 2세 딸 이 아니에요. 김정일은 저 남쪽 이 대한민국 출신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남자 더 나빠하지 뭘 그래. 그러니까 고영이만 그저 귀국동포니까 그저 받아들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로는 주체 사상을 말하면서 살찌는 그 주체 사상 바뀌고 있는 걸 좋아하죠. 최원희 신상홍 앞에서도 뭐 이거 사회주의는 안 돼.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무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김정일은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예를 들어 뭐 김정일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으면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성적으로 좀 문란했다고 치죠. 그럼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권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위험한 정보냐?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왜 북한에서는 이제 1호 가게, 5호 댁, 1호 가게는 김일성의 모든 친인척을 가리켜서 1호 가게라고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한의 5호 댁이라는 건 김일성의 직계가족, 부인, 부모, 자식을 가리켜서 5호 댁이라고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만약 경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5호 댁 이렇게 해서 불러야지 간부들도 그 김일성이 가족 뭐 색시 딸 이렇게 했다는 그날로 정치범이에요.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5호 댁,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등단하는 행사는 1호 행사, 그 다음에 주석궁에 가는 물건은 8, 9호 제품이라고 합니다. 8, 9호배는 선장, 부선장이 그 고기를 잡아서 마전 금골행이 있어요. 금골 평양행. 그거를 거기에다 매일 올리지 못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8, 9호배 부선장이 함흥의 소호 부선장의 한종호란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9살부터 고기 서식지를 다 알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제정 때부터 소호 바다를 다 누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미는 어디 광어는 어디 이거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사람이 부선장입니다. 그래 고기를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원양어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저 이거 알아야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평양 금골행에 매일 잡는 것이 소호수산에서 잡는데 8, 9호배가 잡는데 광어 한 마리가 이만해요. 이 책 두 콘만에 이만해. 광어 한 마리가 이런데 이거 사시미 딱 쳐서요 와사비 발라서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신토불이니까 5천만 수요 충족이 아니니까 여기는 5천만 수요 충족이기 때문에 물고기 다 맛이 같아. 그래도 5천만 수요 충족 아니야. 오이 향내 하나도 안 나. 시금치, 오이, 나물 다 냄새 같아. 그래도 인민은 수요 충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만 북한은 2천만 수요 충족이 아니에요. 김씨 왕조, 간부들 몇 프로? 2.5%. 중앙당 공급소, 소고기, 돼지고기 화폐되기 전에 1원 40전. 이렇게 해서 다 키로로 사고 북한의 2.5%의 간부들은요 냉장고에 꼬냑은 없지만은 영국 술이기 때문에 없어. 그 다음에 샴판주 위스키는 다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도요 최고짜리만 먹어요. 광어 그렇죠. 명태 여기 부추리 떼고 꼬랑지 부추리 딱 떼서 중간 토막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광어 문어 한 마리가 이 책상 길이만 해요. 왕문어 대가리 이런 거 다리개가 이런 거 매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갈미 바다 해삼인데 이런 색이 나요. 카키캐 여기 오니까 없더만 그게 이렇게 볼록볼록한데 그거 이제 딱 짜게서 살살 끓인 물에다 이어가지고 이제 회치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그런 게 매일 간다고. 여기는 난 대하요 이만큼 긴 대하 못 봤어요. 대강지 꼬랑지 깨가지고 딱 2kg씩 옳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평양 가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선장들이 목이 달아나요. 그래가지고 주석궁에 가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다시 검증해가지고 주석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북 세력들이 이걸 알아야지 북한을 지지하지 않지. 이게 지금요 국가 간 사회정치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북한의 간부들은 다 잘 먹고 산다는 거. 어마어마한 특권층이다 이런 예, 어마어마한 특권층이에요. 그렇죠. 옷만 갈아입은 야, 정말 귀족이죠. 여기는 갖다 대지도 못해. 여기 사람들 먹는 거. 전 뭐 조찬기도에 가니까 대통령도 스테이크 나도 스테이크도만 뭐. 그렇죠. 아까 5호 때 예, 5호 때. 그러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5-1호, 5-2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저 5호댁이라 그러면 그저 김정일, 김일성, 부인 성애, 정일이, 정남이 뭐 이런 고영이 뭐 다 속하죠. 통일이 되면은 이른바 북한 귀족층의 특권적인 생활 이것도 낱낱이 좀 밝혀지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정말 북한은요 층하가 많아요. 그 다 먹고 살아요 지금은. 근데는 정말 층하가 많아요. 평양 생활은야 뭐 대단하죠. 뭐. 근데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은 정말 겉값대긴 사회주의고 속은 완전히 신분 사회. 이게 딱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여사님도 평양에 살 때는 귀족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정치범이 되다 보니까 자 노동당원증 내놔. 그럼 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는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이게 법과 제도가 정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지니까요. 여독 수용소 생활을 누가 감히 인정하겠어요? 야 사진 찍는 법이 없으니까 뭐 우린 카메라에 남기지도 못해. 짐승도 그따위 짐승은 없어요. 제 멀거리. 그렇죠. 그럼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차여독 수용소에 네. 들어갔죠. 7식구. 우리 남편은 못 나오는 수용소에 7월 3일 날 없어졌는데 신광수 일파됐던 간첩 있어요. 신광수라고 아시겠는지. 신광수라고 해서 조선백과사전 출판사 1호 편찬처장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편찬처 편찬원을 하고 그래서 그 대남 공작이라든가 일파되자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있어야 돼요. 안전은 경찰들이 죄수 잡아야 별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신광수의 밀고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 간지 어느 수용소인지 무슨 죄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 46년이 됐습니다. 70년. 부군 남편. 예, 남편이요. 그래서 46년 과부입니다. 생사도 모르시는 아, 거예요? 어디 배 간지도 몰라요. 여독에 난 가고 나보다 먼저 6달 전에 없어졌으니까. 아휴 이게 참 뭐 저는요 네. 70년도부터 반동은 대한민국에 온 거 저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없어요. 우리 여사님은 배고파오지 않습니다. 뭐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 미국에만 해도 무슨 수십 차례 갔다 오셨죠. 12번 그런 인권 문제를 참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휴 알겠습니다. 참 정말 한 나라의 수반고 몰랐더라면 그래서 평양에서 평범하게 사는 걸 그렇죠. 알아가지고 식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요독 수용소에서 9년 또 금광에서 3년 보내는 얘기는 요 다음 회인 209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